오늘은 일본의 이민자 통합과 다문화주의 실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단일민족 국가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왔지만 역사적으로 소수민족들이 공존해 왔던 이러한 다민족 국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소수민족으로 홋카이도에 있는 아이누족, 그리고 오키나와인들, 그리고 우리가 자이니치 코리안이라고 불리는 제일한인, 그리고 민족적으로는 일본인이지만 사회 계층적으로 하층 계급에 속하는 이 불황민들과 같은 이 네 개의 대표적인 소수민족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1990년대 이후에 그런 국제 이주의 증가와 그에 따른 다민족 또 다문화 상황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오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적으로 높은 그러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해 오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어떠한 외국 인력을 우리가 유입을 해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다른 선진국에 비교해서 그러한 이민 정책에 있어서 매우 소극적인 그러한 측면을 보여왔습니다. 또한 일본은 자기들만의 그러한 모델과 표준을 고집하는 일종의 갈라파고스 증후군을 보이고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 사태에 있어서 어떤 확진자의 수를 집계하는 데 있어서 그걸 팩스로 정보를 받는 아주 어떤 구시대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러한 이민 정책의 소극적인 것은 이주민이 유입하게 되면 일본의 문화와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이민 문호를 개방하는 데 소극적인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 한국이 일찍이 이러한 산업연수제 또는 기능실습제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것에 비교해서 일본은 여전히 이런 이주 노동자들을 실습생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지자체들, 예를 들어서 가와사키라든지 그러한 곳에서는 이런 외국인들을 이제 지역 사회에 통합하기 위한 다문화 공생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하나의 체계적인 정책을 아직도 갖고 있지 못한 그러한 양상입니다. 더욱이 이제 일본이 이제 우경화되면서 한인과 같은 소수자에 대해서 혐한 시위, 헤이트 스피치와 같은 그러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고, 또 제일 조선인 학교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그러한 상당히 아주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이민 정책은 통합 없는 이민이다. Immigration without integration이라고 최근에 마이펙스 조사의 결론에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민자들에게 기본권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측면에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일본에도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숙련 기능 보유자들에게 10년까지 체류하고 또 가족 동반 입국을 허용하는 그러한 좀 더 선제적인 정책을 전개하고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일본의 이민 정책이 바뀔지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많습니다. 일본인들의 우리가 이민하면 우리가 들어오는 이민, 그것을 우리가 이미그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나가는 이민을 우리가 에미그레이션이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가 되게 이미그레이션으로 총칭을 해서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 이민을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일본 내로의 어떠한 이민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일본인들이 해외로 나갔던 그런 해외 이민의 역사를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본의 국제 이주의 역사는 상당히 일찍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15세기, 17세기에 일본인은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가서 거기에 일본인 거주지를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의 경우에서는 18세기 중엽부터 해외 이민을 간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보다 한 3세기에 먼저 일본이 해외로 나갔다. 그것은 아무래도 지리적으로 해양 국가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일본의 남단 쪽에 이제 류큐 열도가 있죠. 거기에서 이제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로 가기 유리한 그것이 이제 일본이 일찍이 해외 이민을 가게 된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학기 초에 세계의 어떠한 대항해 시대를 얘기를 했죠. 15세기부터 시작되었던 포르투갈에 의한, 스페인에 의한, 네덜란드, 영국 등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대항해 시대,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식민주의로 이어졌다는 것을 배웠는데, 일본의 경우에서는 1543년에 포르투갈인이 중국으로 항해를 하다가 표류해서 일본의 큐슈 지역에 착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일본이 처음으로 서양인들과 이제 접촉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선원 중에 조총을 이제 전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인들은 이 조총의 위력에 아주 놀라게 되고, 큐슈 지역에 있는 그 영주가 그 조총을 이제 구입을 하게 되고, 당시 일본은 우리가 전국 시대라고 부르죠. 서로 이제 각 지역에 있는 이러한 맹주들끼리 경쟁을 벌이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의해서 전국이 통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조총은 아주 상당히 위력적인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칼과 활로 무장했던 군인들이 이제 조총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 조총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사용했던, 그러한 측에 의해서 일본 전국이 통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토요토미 히데요시에 이르러서 일본이 전국이 통일이 되고,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이제 일본 내에 있는 이 엄청난 군사, 이러한 그 군인들, 이들을 이제 좀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을 침략하게 되고, 그때 이제 조총의 위력에 우리가 초기에 상당히 아주 무력하게 이제 무너지고 말았었죠. 그래서 일본은 이렇게 포르투갈인, 스페인, 나중에 네덜란드인들과 이제 무역을 통해서 어떤 서구 사회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토쿠가와 이에야스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일본이 통일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세국 정책을 이제 취하게 되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포르투갈인과 스페인이 이거 일본과의 무역에서 무역에만 이렇게 집중을 했더라면 괜찮을 텐데, 이들이 이제 천주교를 포교를 하면서 이 당시에 뭐 천주교인이 일본 내에 한 25만 명 정도로까지 이렇게 급성장하게 되고, 이 천주교는 어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과 또 이제 이러한 막부와 같은 지도자를 인정을 하지 않죠. 이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러한 신앙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정치 지도자들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거부감을 일으키고, 따라서 이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일본에서 추방을 되죠. 대신 이제 네덜란드인들은 상당히 또 개신교였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제 동인도 회사가 일본과의 이런 대외 무역을 하는데, 이들은 전혀 종교적인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은 나가사키에 이 네덜란드인들이 무역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지역을 이제 허락을 해서 일본이 이제 네덜란드만 교역을 하게 되죠. 이러던 것이 이제 나중에 에도 막부가 이제 멸망하고, 이제 메이지 유신에 의해서 메이진 정부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면서 이제 근대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봉건 제도를 타파하는
이러한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일본 정부의 재정을 고갈을 하게 되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런 일반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이 이제 군사력이 강화되면서 중국과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러면서 막대한 국가 부채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나라는 부강해졌지만 이러한 이런 농민들은 아주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몰리게 되고 이들이 또 도시로 몰리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해외 이민을 통해서 이런 국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렇게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일본이 근대적으로 이제 이민을 가게 된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반도로 일본인들이 체류했을 뿐만 아니라 또 대만도 일본이 식민지로 만들고 또 만주국을 건설하면서 이제 만주를 이제 대륙 진출의 일종의 병참기지, 식량기지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 한반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만주로 이렇게 집단 이민을 하게 됐지만 일본 내에서도 이제 이주를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뭐 일종의 하나의 같은 패턴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식민지를 건설하게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또 자국인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그 지역을 개발하게 되는. 그래서 이 1938년만 하더라도 대만에 한 30만 명, 우리 그 조선에 한 85만 명, 중국에 한 200만 명의 일본인들이 체류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이들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다시 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요것이 이제 일본의 일종의 제외 일본인들과 우리 제외 한인들과의 차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경우에서는 러시아나 일본이나 중국으로 갔던 우리 한인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계속해서 거주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서는 이들이 다시 귀환한 그러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은 또 이 북미와 남미로도 이주를 하게 되어 그 하와이와 같은 사탕수수 농장으로 한인에 앞서서 이주를 하게 되고 또 캘리포니아에서의 어떠한 그 과수원이라든지 또는 농업을 이민으로 그들이 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들이 또 캘리포니아와 같은 또는 하와이에서 상당한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백인 노동자들과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적대감이 형성이 되죠. 우리가 그때 아시아 태평양의 이주를 살펴볼 때 중국인들에 대한 이 백인들의 어떠한 혐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황화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상당히 잘 표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그 아시아인들에 대한 어떤 반감, 적대감이 1882년에 그 Chinese Exclusion Act, 중국인 금지법이 제정이 돼서 더 이상 중국인들이 못 오게 되고, 일본과는 이제 미국 정부가 신사협정이라고 하는 걸 체결을 해요. 말은 신사협정이지만 사실은 일본인들이 더 이상 이제 그 입국하지 못하는 그러한 처지가 되고, 대신 이제 이미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이 이제 사진 신부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남미로서는 1840년에 상당히 일찍 브라질로 이제 우리가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에서 이제 커피 산업이 주요 산업이 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자 초기에는 이제 유럽계 백인들을 받아들이지만 또 유럽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백인 이주 노동자들이 격감하게 되고 그 대체 노동력으로 일본인들이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1908년에 최초의 일본인들이 이제 브라질에 도착해서 2차 세계대전까지 한 20만 명이 브라질에 거주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후손이 계속 성장해서 지금 브라질에는 한 140만 명가량의 일본계
그 브라질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브라질 내에서 일본인들은 아주 성공적인 모범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그 브라질 리우 올림픽 대회에서 개막식 장소에 일본계가 하나의 브라질의 하나의 그 중요한 구성원으로 이렇게 묘사될 만큼 그 브라질 내에서 일본계 애들의 그 영향이 상당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해외 일본인 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에 이제 제외 일본인 또는 일본계 외국인이 한 3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죠. 정확한 숫자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브라질에 이제 140만 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에 미국에 100만 명. 그리고 보면은 페루라든지 멕시코, 파라과이, 볼리비아, 칠레 등에도 일본계가 상당히 많죠. 후지모리라고 하는 일본계 대통령이 이제 칠레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될 만큼 상당히 일본계가 주류 사회에 진출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일본계 외국인이 한 300만 명이라면 우리 제외 한인의 수는 한 7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보다 더 우리가 더 제외 동포의 수가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인들이 해외로 나간 역사를 살펴보면 이제부터는 외국인이 일본으로 이렇게 유입된 한번 이주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68년에 이렇게 일본이 근대화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서구 국가들로부터 어떤 선진 기술이나 문명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급 관리라든지 교사, 기술자, 숙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미숙련 중국인 노동자들이 이제 일본으로 유입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홋카이도의 아이누족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홋카이도의 대표적인 도시가 삿포로죠. 또 삿포로 맥주는 또 잘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삿포로를 관광하면 삿포로 맥주 그 일종의 박물관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맥주를 시음도 하지만 이 삿포로의 맥주 공장이 어떻게 이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발전했는가를 일종의 역사 박물관처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 보면 독일에서 이 맥주 기술자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맥주가 세계적으로 유명하듯이 바로 이렇게 독일 맥주를 받아들이고 그것은 이제 일본인들이 나중에 계속 어떤 발전을 시킨 것이 지금의 삿포로 맥주에 이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일본이 이렇게 그 제국을 형성을 해서 아시아 국가의 식민지를 건설했던 이 시기에 보면 우리 조선인들, 대만인들, 또 중국인들이 이런 초기에는 노동자의 형태로 나중에는 또 강제 징집도 당하는 형태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의 우리 제일 조선인의 수가 한 200만 명에 달할 만큼 상당히 컸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우리 한국이 이제 독립하게 되면서 또 상당수가 귀환을 하게 되고 당시에 한 60만 명가량이 이제 여전히 남아있고 그것이 이제 지금 우리 제일 조선인들의 하나의 모태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시기는 일본이 패망 후에 또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인력난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일본은 그 다른 선진국과는 다르게 이렇게 어떤 인력난이 발생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본격적으로 수입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이제 전쟁 후에 어떤 그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그 해외에 있던 식민지들로부터 이제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던 거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죠. 그 이유는 그 농촌 지역에 있었던 아주 막대한 이 저임금 노동력들이 존재했다는 거.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어떤 노동조합과 같이 어떤 노동자들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어떤 영향력이 크지 않았던 것이 이러한 그 저임금 노동에 그들이 그냥 순응하게 만든 것이었죠. 외국의 경우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노동자들이 더 높은 임금을 요구하게 되고 더 좋은 어떠한 환경을 요구하게 되고 결국은 그것을 이제
대항하는 방법으로 값싼 외국인 노동력을 유치했던 것이 선진국의 사례라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지 않고도 경제 발전을 이뤘던 하나의 유일한 국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네 번째 시기는 198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이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또 이런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내국인 노동자로만 해결하기 어렵게 되면서부터 이 동남아시아와 또 남아시아 출신의 이주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기이고, 특히 이 고령화로 인해 가지고 돌봄 노동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간호 인력을 필리핀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등등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일본 내에서는 이런 것을 더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열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거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990년에 이제 입국관리법이 제정이 돼서 외국인들의 체류 자격이 이제 정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히 이제 일본의 경우에서는 아까 브라질 또는 페루 등으로 갔었던 일본계 그 난민들을 이제 이주 노동자로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특별한 권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일본계의 경우에서는 좀 뭔가 민족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통합에 더 유리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이런 일본계들, 그러니까 니케진이라고 불러요. 일본계 그 외국인들을 이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것을 시작을 하죠. 그리고서는 1990년에 이제 외국인 연수제도, 아까 말했던 기능 실습제, 그러니까 노동자로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실습생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해서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그러한 제도를 시작을 한 것을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이제 1980년부터 한국과 대만에서 이제 해외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일본으로 관광이나 유학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하고 하는 뉴커머들이 이제 형성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원래는 올해 도쿄 올림픽을 이제 개최할 목적으로 여러 가지 건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이제 받아들였고, 그러던 것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들이 이제 다시 또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고 있죠. 바로 이렇게 1990년대 이후로 외국인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일본 내에서의 외국인들의 국적의 변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990년 이전만 하더라도 한인과 대만인들, 이들이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영주권자로서 특별 영주권자로서 다수를 이루었던 것이 그 이후부터 이제 외국인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 중국 또는 남미에서 이렇게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중국인들이 한인을 추월을 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필리핀인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 그 한인들이 일본 내에서 가장 큰 하나의 소수 집단이었지만 이제는 중국인, 또 필리핀인 이런 순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우회에 있는 것이 중국인들의 수입니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이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바로 두 번째는 우리 조선인 또는 한국인의 수인데 이것은 전 계속해서 줄고 있는 양상이고,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것은 일종의 브라질인들이죠. 초기에는 가장 적은 수였지만 이제는 우리 한국인 다음으로 가장 수가 많아지는 이러한 식으로 일본 내에서의 어떠한 외국인들의 국적의 변화가 커져가고 있는 이 양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를 보면 정말 외국인이 없으면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러한 처지에 모여져 있어요.
특히 어업 같은 분야에 있어서는 이 히로시마 현의 어업 종사자들 가운데 외국인이 50%를 넘을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외국인이 없으면 이 어업을 할 수가 없는, 뿐만 아니라 농업이나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이 외국인 노동자가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제조업의 경우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확보할 수 없어서 도산하는 그런 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러한 것은 결국은 일본 경제가 호황이라기보다 일종의 인구 변화에 기인하는 바가 큰 거죠. 이 고령화의 수준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일자리가 이제 차고 넘치는, 그래도 이제 내국인들은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기업이 생존하려면 외국 인력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이미 이런 상태에 들어섰죠. 아무리 이제 중소기업이나 농업이나 어업 분야에 정말로 인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내국인들이 그런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외국 인력을 데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이 또 문화적인 측면과 또 이렇게 충돌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것이 지금 일본의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내 노동자의 경우에서는 50명 중에 1명은 외국인이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또 외국인들도 그들의 어떤 학력이나 또는 기술 능력에 따라서 어떤 위계의 질서를 보이는, 이 중에서 한인은 상당히 한국인들은 어떤 좀 고숙련, 고학력으로 핵심 인재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제 새로운 인력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것이 2018년에 특정 기능 1호, 그 다음에 특정 기능 2호라고 하는 새로운 체류 자격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특정 기능 2호라고 하는 것은 좀 숙련된 어떠한 기술력을 가진 이러한 노동자의 경우에서는 10년 동안 체류할 수 있고, 이들은 또 가족 동반을 허용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들에게는 일본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다라고 봐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일본이 이렇게 이주 노동자로 하여금 정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전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대로 만약에 됐다면 한 2019년에는 한 4만 7천 명가량이 숙련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유입될 거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 중에서 8%밖에 입국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것의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으로 들어오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첫 번째 요인이지만, 그거 못지않게 정책은 이렇게 했지만 이게 실제 실행 단계에서 미적미적되거나 소극적으로 하는 바람에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엇박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러한 심각한 인력난 때문에 숙련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것과 그것을 정책적으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서의 불일치, 괴리, 이것이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은 이렇게 4가지의 하나의 위계적인 등급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가장 위에 이제 고숙련 전문직,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기능 2호와 같이 좀 숙련된 노동자, 그 다음에 특정 기능 1호와 같이 좀 일반 노동자, 그리고 가장 그 밑에는 이제 기능 실습생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떠한 3D 업종에 종사하는 이러한 노동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일본 내에 있는 이러한 이주 노동자의 국적을 보면 중국인들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죠. 다음에 베트남인들, 그 다음에 필리핀인들,
그리고 브라질, 네팔, 이런 사람들이 다수고 우리 한국인은 이러한 전체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 한 4.2%만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또한 아까 말했던 그 노동자들의 그 일종의 등급에 따라 살펴보면 이 전문 기술직의 경우에서는 중국인, 한국인, 베트남 이런 순이고 그 다음에 그 기능 실습자 그러한 가장 아래에 있는 경우에서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리고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녹색의 경우는 이제 주로 유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베트남, 중국, 네팔인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좀 더 초록색의 경우에서는 이제 니케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들은 이제 일본에서 거의 정주할 수 있는 권리를 또 부여하고 있어요.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이들은 대개 이제 남미 쪽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은 이들이 숙련이 되었던 또는 비숙련이든 간에 다 아주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안 그러면은 그들만의 어떤 경쟁력을 갖는 분야라든지 또는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분야에 또 이렇게 진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들이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국제무역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회사 중에서도 해외 마케팅 파트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그들만의 종족 비즈니스에 종사한다든지 또는 뭐 중국어, 한국어 뭐 이런 것을 가리키는 언어 교육이라든가 또는 인력 채용 서비스 또는 이 비즈니스 회사 내에서 외국인 고객 담당 서비스 등등을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이런 이주 노동자들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일본의 어떤 전국적인 그러한 그 성격의 회사들,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삼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어떤 주류 노동 시장에서 이제 위치한다면 다음에는 이제 글로벌 시장, 아까 국제 무역 같은 거, 그다음에 또는 그 에스닉 마켓들, 한인 또는 중국인의 어떤 영업들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또한 이것이 이제 주류 노동 시장이냐 비주류 노동 시장에 따라 이들이 배치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의 이주 노동자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제 뭐 숙련된 노동자들이거든 또는 저숙련 노동자들이거든 간에 공통적으로 일종의 분절된 노동시장 중에서 2차 노동시장, 세컨더리 레이버 마켓이라고 부르거든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비정규직과 같은 또는 중소기업과 같은 이런 쪽에 이제 진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것처럼 노동시장에서는 인력 난로로 인해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크지만 일본 정부가 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이런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또 글로벌 인재에 대한 수요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내국인 노동자를 선호하는 그리고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그들을 채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으로 인한 괴리 이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비단 일본만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 한국도 그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실 유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유학생들이 학업을 마친 후에 국내에서 이렇게 취업하고자 하지만 또 한국 기업이 이제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일본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또 고정관념을 갖고 있겠죠. 이러한 현상을 지금 양국이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진퇴양난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저는 이걸 뭐 예전에 이민 딜레마라고 불렀었죠. 이미그레이션 딜레마.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인 이런 인력 문제의 해결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의 딜레마 현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는 상당히 아주 현실적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개방적인 이민 정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민 정책이라고 하면 일본인들이 왜 우리나라가 이민 국가냐, 우리는 민족 국가다라고 하는 이유로 실질적으로는 지금 펼치고 있는 정책이 이민 정책임에도 이게 이민 정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죠. 이거는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정부도 이민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외국인 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뭐 남 탓을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국내에서의 어떤 인력의 문제 또는 경제 성장의 동력이 상실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그것을 메꿀 수 있는 외부의 인력은 불가피하고 그들이 만약에 유입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제 그 거주국 사회에 동등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이민 통합 정책, 이민자 통합 정책을 사실 전개하는 것이 이 앞으로 한국이나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인데 어떤 문화적인 요인 또는 하나의 가치 판단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나가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민자들이 거주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통합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이민자 통합 정책 지수, 마이펙스라고 하는 게 있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다뤘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참여한 국가들의 이민자들의 어떤 통합을 촉진하는 법과 제도, 정책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일종의 점수화한 거죠. 2014년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이 전체 평균보다 약간 상위하는 그런 점수를 보인 반면 일본은 상당히 이제 뒤처진 그런 양상을 보였어요. 그 다음에 이거 최근에 2020년에 가장 최근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이 중에서 이제 5개 국가만 살펴보면 한국이 이 건강 점수를 포함했을 경우는 56점. 그 다음에 일본의 경우는 47점. 그래서 만약에 건강이라고 하는 차원을 빼면 한국은 59점, 일본은 44점. 그래서 한국이 일본보다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는 정책 면에서는 좀 더 앞서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러한 이민자들 통합 정책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점수를 좀 좋게 받은 분야는 이 가족 재결합, 패밀리 리유니언이라고 하는 자국 재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거라든지 이 건강의 차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는 우리가 바로 헤이트 스피치 같은 거라든지 또는 제2조선인들에 대한 교육 지원을 거부하는 거라든지 등등에 있어서 굉장히 여전히 차별적인 측면이 많다는 거. 그 교육에서도 아까 점수가 굉장히 낮은 것도 그런 이유가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참여의 경우에서도 점수가 굉장히 낮죠. 한국의 경우에서는 영주권자로 하여금 지방선거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는 그것까지도 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조선인들은 상당수가 특별 영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을 주의기차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 마이펙스 조사 결과에서 결론과 정책 제언에 따르면 일본의 정책은 이민자들에게 기본권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매우 미미하다. 그리고 일본의 현재 정책은 일반 국민이 이민자를 이웃이 아닌 부하로 여기도록 장려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이펙스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조사를 책임진
그 이미그레이션 팔러시 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브뤼셀에 본부를 둔 곳인데 이민자 정책 그룹이라고 하는 데서 이런 그 얘기를 합니다. 정부의 이런 이민자 정책은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이런 외국인이나 또 이민자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일반 국민들도 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의 정책이 이러한 이주 노동자들에게 또는 거기에 있는 그 영주권자와 같은 외국인 주민들을 동등한 사회 구성원으로 여기지 않고 특히 이제 기능 실습생으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들을 동등한 이웃이 아니라 일회용품과 같이 그렇게 쓰게 만들고 이것은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하는 하나의 그 시그널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민자가 가족 재결합이나 영주권 및 의료 시스템에 비교적 유리하게 접근을 하지만 교육이나 정치 참여, 차별 금지에 있어서는 아주 커다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이민자 자녀가 일본의 교육 시스템에서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민족이나 인종이나 종교 또는 국적 차별의 잠재적 피해자가 일본 사회에서 어떤 정의와 공평한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이 차별금지법과 또 차별을 어떤 그 금지하는 전담기구가 없는 이 마이펙스에서의 유일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일본에서의 어떤 그 이주 노동자들 또는 그 외국인들의 하나의 통합의 실태를 살펴보았으면 이번에는 좀 다문화주의에서의 한번 실태를 한번 살펴볼까 해요. 우리가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라고 해서 킴리카 등이 개발한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점수를 매겼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그때 그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의 어떤 변화를 그림으로 보았다시피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국가들이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이유는 다문화주의라고 하는 이름이 아닌 문화 다양성과 같은 그 이름으로 거의 동일한 형태의 정책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었죠. 그래서 그 다문화주의 정책 지수를 사용을 해서 그 한국과 일본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천 여부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그 2014년에 기록은 한국에서는 그 특히 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문화주의를 채택하는 거,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심지어 미등록 이러한 이주 청소년들도 의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중간 정도의 점수를 부여받았고, 또 우리가 이제 이중 시민권을 허용하고 있죠. 해외 입양인이라든지 또는 또 그 결혼 이주 여성들의 경우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고, 또 재외동포 중에서도 65세 이상에게 또 이런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는,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런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죠. 또 이중 언어 교육이나 모국어 학습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도 일본에서는 없는 이런 양상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서는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아무런 개선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대만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만은 상당한 수준의 다문화주의를 실천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아예 헌법에 대만이 다민족 국가라고 하는 것을 표방을 하고 있고, 학교 교과 과정에 다문화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고, 공적인 미디어에서 일단 그 소수민족들의 프로그램을 편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소수민족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이중언어 교육, 또 차별금지법과 같은
면에서 대만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본은 198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어떠한 일본의 이민자나 소수민족들을 위한 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현하고 있지 않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일본 정부 자체가 아예 체계적이고 통일된 어떠한 정책을 수립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기껏해야 이러한 외국인 주민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곳들, 그런 곳들에만 지역 자치 차원에서 그들의 어떤 사회 적응을 도모하기 위한 수준에서의 다문화 공생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처음에 강의를 시작할 때 일본에 4개의 대표적인 소수 민족들이 있다고 했죠. 이제 그들이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이 편견과 차별이 대상이 되어 있고, 그들의 어떠한 그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이 실천되고 있지 못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중에 현재 실태를 평가할 수 있겠어요. 일본의 소수민족으로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아이누족인데, 이들은 일본의 북단 쪽에 있는 이 홋카이도와 러시아의 사헬린, 쿠릴린 열도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입니다. 이들은 사실 어떤 생김새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일본 본토인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그 오랜 차별과 박해 속에서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이들이 이제 그 하나의 아이누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정확한 수를 추정하기는 어려운데요. 한 3만 명에서 한 5만 명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일본의 북단 지역, 이 홋카이도에 이들이 이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들만의 하나의 풍습과 전통을 유지를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생김새를 보면 좀 더 서양인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털이 굉장히 많고, 골격이 상당히 좀 우람하고, 그래서 일본인들은 원래 좀 체형이 좀 작고, 털이 좀 적은,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이러한 그 구렛나루라든지 또는 뭐 몸에 털이 많다든지 체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구분되는 그러한 민족들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런 문양을 보면 이 폴리네시아인들의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하와이라든지 그러한 그 태평양 지역의 그러한 어떤 문화들이 상당 부분 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홋카이도가 일본과 동떨어진 하나의 문화와 또 생활 체계를 갖고 있던 것이 이제 일본인들이 15세기에 홋카이도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이들을 완전히 이제 식민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어떠한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금지시키고, 이들은 이제 농경화를 추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기아로 목숨을 잃고 그랬었죠. 그래서 완전히 철저하게 일본화로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는 이 과정에서 이제 사회 조직이 붕괴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 아이누족들이 그냥 순순하게만 이렇게 따르진 않고, 이들이 또 항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워낙 수적으로 열세이기 때문에 그게 진압이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주 식민 지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은 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일종의 레이시즘이죠. 우리가 백인들이 흑인을 지배할 때 인종주의를 통해서 흑인들이 열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누족들이 이제 굉장히 열등한 하나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퍼뜨리게 되고, 이것이 이제 학교라든지 교육, 그 다음에 결혼이라든지 취업 면에서 이들이 아주
무시되고 배제가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서 이들이 낮은 사회 경제적 지위를 누리게 되고, 그래서 이들의 학력이 낮고 취업이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들과의 결혼을 기피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누족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는 이러한 양상을 보이게 돼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워낙 수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의 동화 정책에 대항하지를 못했다가 1920년부터 이들이 본격적인 권익운동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홋카이도 아이누 협회를 만들고 이들의 어떠한 아이누 언어라든지 문화를 보존하려고 하는, 더 나아가서는 전 홋카이도 구토인 보호법 이것을 폐지하고 그들의만의 어떠한 자치권, 마치 캐나다라든지 미국에서의 원주민들이 하나의 우리가 다문화주의 정책 중에서 보면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바로 이러한 이 원주민들, 네이티브들을 위한 정책. 그 다음에 프랑스 퀘벡주에 있는 프랑스인들과 같은 내셔널 마이너리티. 세 번째가 이민자, 이미그런트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누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의 네이티브로서 그들의 어떤 원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 어떤 전통적인 수렵 채취와 같은 경제 활동, 언어 문화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지만 일본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종의 아이누 문화진흥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일종의 하나의 굉장히 우리가 다문화주의 중에서의 소프트 다문화주의죠. 하나의 문화와 어떤 정체성을 유지하지만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일본 정부가 취하는 것은 과거보다 어떠한 문화와 정체성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원주민의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라든지 토지 소유권이라든지 문화권을 보장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에 대해서 원주민들이 그들의 지위에 상응하는 권리,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권 같은 것을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그래서 홋카이도를 방문하면 아이누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 마치 우리나라의 민속촌과 같이 이 아이누들의 어떤 전통적인 생활 양식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또 하나의 마치 동물원과 같은 그러한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누족은 원래 그 지역에서의 원주민들이고 그들만의 고유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거는 동물원에 있는 어떤 희귀한 동물을 보는 수준으로 이 소수민족을 대하는 것이 지금 일본 정부의 현 주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대표적인 소수민족이 오키나와에 있는 이러한 오키나와인들이죠. 이 오키나와는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 후쿠오카 밑에 있는 일종의 류큐 열도, 여기로 보면은 후쿠오카 아래로 보면 여러 섬들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구슬처럼 흩어져 있잖아요. 이것을 류큐 열도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바로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것이 이제 오키나와죠. 그래서 이게 지리적으로 사실 중국과 가깝고 대만과 가깝죠. 그래서 이 오키나와는 일종의 오키나와 보면은 볼 때는 류큐 왕국이라고 해서 그들만의 고유한 왕국을 갖고 있었고 문화를 갖고 있었고 중국과 일본과 조선과의 하나의 이 해외 무역을 통해서 경제력을 키웠습니다. 특히 오키나와에서 생산되는 다시마가 중국에서는 상당히 아주 고가품으로 풀려진,
그리고 또 오키나와는 중국식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자신들만의 하나의 고유한 문화를 형성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슈리성이 이제 불이 타서 상당히 아주 귀한 문화재를 우리가 상실하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오키나와의 바로 그 왕국에서 상당히 강성했을 때 지었던 하나의 왕궁이죠. 보면 그 양식이 상당히 중국 양식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이 중국의 전통적인 왕을 상징하는 이런 그 빨간색과 또 금색,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가면 이게 다 목조 건물인데, 정말로 참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도 예술적으로 상당히 아주 아름다운 건축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불에 타서 이게 어떻게 복원이 될지 참 안타까운데, 요게 이제 바로 그냥 칸까이몬이라고 해서 중국인 사신을 영접하는 이 문이죠. 그만큼 이렇게 오키나와가 중국하고의 관계를 중시 여겼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던 것이 이제 메이지 유신 때 일본이 오키나와를 공식적으로 합병을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도 이 류큐 왕국이 일본의 이제 그런 막부 체제에서 이제 이쪽에 종속적인 지위를 가졌지만, 이 메이지 정부 때 아예 공식적으로 합병을 하고 류큐 왕국이 종결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아주 강력한 동화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못 쓰게 하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고 하는 그러한 마치 우리 조선에서의 일본의 그런 동화 정책처럼 그러한 그 억압을 하게 되다 보니까 오키나와인들이 이제 해외로 이렇게 이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뭐 1940년에만 한 20만 명이 오키나와인들이 해외에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오키나와는 정말 비극의 역사인 것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일본 본토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 오키나와를 그 일종의 그 탈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본토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이고, 일본은 여기서 최후의 항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쟁이 이제 여기서 일어나요. 이 가운데서 또 15만 명의 오키나와인들이 또 사망을 하죠. 그래서 이게 미군이 통치를 하다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이 오키나와가 미국의 영토가 되고, 또 이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은 좀 일본의 이러한 군국주의를 폐지하고 일본의 그러한 더 이상의 야망을 꺾기 위해서 뭐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뭐 등등의 그런 제도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류큐를 독립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학교와 방송에서 류큐어를 사용하고 류큐인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72년에 이제 일본으로 이게 다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종의 양다리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본을 뭔가 좀 이렇게 통제할 때는 이 오키나와를 하나의 독립하려고 했던, 그러다가 이제 일본을 다시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고 군사적으로 재무장해서 중국이나 소련의 어떤 공산주의의 확대를 막는 하나의 그 교두보로 다시 일본을 생각하게 되면서부터는 오키나와를 버린 그러한 모습을 취하게 되죠. 근데 지금도 오키나와에는 많은 그 미군의 군사 기지가 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많은 피해를 이 오키나와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이 미국의 여기 있는 것들이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의 군사 기지인데, 오키나와의 그 가장 중심지인 그러한 이 도시만 하더라도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중심지, 가장 그 노른자 땅이라고 하는 곳에 미군 기지가 위치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 용산기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군 부대가 주둔하면서 비행기가 수시로 이륙하고 착륙하고 추락하고 기름 유출되고 또 미군 병사들에 의한 성범죄 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오키나와인들은 미군 기지를 이전하라는 요구를 하게 되죠. 오키나와인들의 그들의 하나의 전통적인 문화인데, 이 오키나와인들은 약간 이 남방계의 그런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이 오키나와에는 또 뱀이 굉장히 많은데, 이 뱀 가죽으로 만든 악기라든지, 이러한, 이 돼지로 삶은 그런 일종의 라면, 이런 오키나와 라면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또 오키나와인들의 체형은 이 속눈썹이 있고, 그다음에 눈이 크고 이목이 뚜렷뚜렷한 서구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키나와인들은 주로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이런 쪽에 또 많이 진출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 좀 미군 기지들로 인한 이러한 미군 기지 이전을 요구하는 이런 시위들. 그래서 일본 내에서 오키나와는 정말로 2등 국민의 지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어떤 방위의 몫을 다 자기네들이 감당하는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은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키나와를 떠나서 일본 본토로 또 많은 수가 이주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이제 외국인 취급을 받고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죠. 그래서 오키나와인들에게는 주택도 제공하지 않는. 그래서 일본에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일본의 독특한 또 부동산의 관습이 있는데, 임대를 하려면 추천을 받아야 돼요. 일본인의 추천을 받아야 집을 빌릴 수 있는. 이 경우에 오키나와인이나 조선인들은 집을 구할 수가 없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여전히 오키나와인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이제 낳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오키나와인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오키나와 독립을 추진하는 그런 정당도 있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독립운동은 지금 시점에 와서는 상당히 좀 수그러지고 힘을 발휘하고 있지 못한.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하나의 양면적인 태도인데, 오키나와라고 하는 곳의 어떤 주된 경제가 관광업이거든요. 관광업에 의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군 기지가 존재함으로써 미군들을 상대로 하는 그러한 서비스업이 오키나와의 주된 경제예요. 그래서 오키나와를 방문하면 주요 쇼핑몰들을 보면 바로 미군 군사기지 옆에 있어요. 우리 이태원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용산기지에서 미군들을 상대로 서비스업이 발달한 것처럼 오키나와도 같은 양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군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편으로는 피해를 주지만 또 그들의 경제가, 생계가 이들에게 의존되어 있고, 그리고 또 오키나와가 독립을 하게 되면 정말 주된 관광업이 계속해서 이게 발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생존의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오키나와가 일본의 하나의 일부로서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양상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집단으로서는 이제 브랑민인데요. 이 브랑민은 사실 오키나와나 아이누족은 아예 혈통적으로 일본인들과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지만, 브랑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같은 일본의 혈통인데 마치 일본의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에 속하는 일본의 천민층이 브랑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는 에도 시대에 일본에서 산업공상의 신분 제도를 정착을 하게 되면서 동물을 도축하거나 범죄자를 처형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최하층으로 남겨두고 이들이 이렇게 신분 이동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바로 이렇게 산업공상과 같은 엄격한 신분 제도를 정착한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그의 어떠한 막부 체제를 안정하기 위해서 그가 했었던 것은 이 농민들이 농민으로만 남게 만든 거예요. 과거에는 농민들이 무사가 돼서 전쟁을 벌이고 그럴 수가 있었기 때문에 농민들은 농민으로만 남게 만들고 또 상인들이 이제 부가 축적되면 또 그들이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인을 가장 하층 계급으로 이렇게 남겨두게 됩니다. 이러면서 신분 이동을 이제 아예 못하게 만든 거죠. 그 이유가 바로 그의 하나의 통치를 안정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이렇게 사회에서 그 천시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최하층에 남겨두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브랑민이 출현하게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근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철폐하는 법을 만들었어도 이것은 여전히 일본 사회에서 브랑민에 대한 구별짓기와 차별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랑민들의 명단을 갖고 있는 마치 전화번호부 같은 것이 암암리에 거래가 돼서 그들과의 결혼을 이제 방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이게 참 우리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과거에 천민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천민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만큼 한국 사회는 어찌 보면 신분 이동이 아주 급격하게 이루어진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이 브랑민들이 사회 하층 계급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전국 수평사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어떠한 그들의 권익 운동을 했지만 이것이 이제 군국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것이 이제 억압이 되죠. 아세아문제연구소에 한 가지 문서가 발견됐는데, 일본에 있는 이 수평사와 한국에 있는 수평사 간의 국제적인 연대를 도모했던 그 문서가 발견됐어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불황민과 같은 그러한 천민들이 이러한 이 수평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두 국가 간에 뭔가 국제적인 연대를 하려고 했었던 것이 발견돼서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브라쿠 리버레이션 리그로 개명이 돼서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브라쿠 리버레이션 리그로 들어가면 이들이 하는 여러 가지 권익 운동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브랑민들은 여전히 자신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 차별 철폐를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브랑민들의 하나의 권익 운동은 이것이 이제 다문화주의 운동으로 이게 전개가 돼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보면 우리 제1조선인들 또 이런 브라크민들 이들이 역사적으로 차별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각각의 어떠한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면 이들이 이제는 연대해서 일본이라고 하는 사회가 이런 국적이나 인종이나 종교나 그런 것에 차별 없이 공존하는 이런 다문화 공생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들이 상당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그런 경험과 또 노하우가 일본 사회를 보다 관용적인 열린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브라쿠 리버레이션 리그에 들어가면 이들의 활동이 단지 그들만의 권익운동이 아니라 일본 내의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를 하기 위한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일본에서의 이민자 통합과 다문화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언을 우리가 하는 식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고요. 이러한 제언은 제가 10월 30, 31일에 동아시아의 이민자 통합
국제 그 학술 회의에서 일본의 메이저 대학교의 아수시 콘도 교수를 저희가 초청을 해서 그분이 이제 일본에서의 이런 이민자 통합에 대한 실태를 보고하고 정책적인 제언을 한 것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본 내에서도 상당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제언하고 있고 그의 제언은 한국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단기 외국인 근로자 교대를 확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일본의 미래 시민들, 결국 이주민들이 앞으로의 일본의 미래 시민이 될 텐데 이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기능 2호의 경우는 가족 재결합을 허용하지만 일반적인 특정 기능 1호자에게는 가족 재결합을 허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외국인들, 이주민들에게 일본어 교육 시스템을 우리가 개선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기능 실습제와 같은 이런 전근대적인 또 차별적인 외국 인력 정책은 폐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본에서는 영주권을 얻으려면 10년을 체류해야 되는데 이것을 5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도 이중국적을 허용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영주권자에게는 지역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외국인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통역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거. 일본에서 빨리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일본에서는 일종의 상호문화사회 기본법, 우리식으로 한다면은 다문화사회 기본법이라고 말할까요? 이름을 우리가 어떻든 간에 정말 일본과 한국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다민족 다문화 사회가 될 텐데 이때 이주민과 선주민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법이 마련이 되어야 사실은 통합의 토대가 마련이 되는 거죠. 이게 일종의 하나의 기본 원칙이고 청사진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정말 이 두 나라가 이러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또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새로운 구성원들을 그 나라 국민으로서 통합시키고 또 소속감을 갖게 하고 그들의 어떠한 개인적인 인적인 능력이 사회 발전의 하나의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될 수 있어야만 정말 두 나라가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이런 것이 너무나도 명백한 목표이지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본 국민들의 어떠한 여전히 배타적이고 폐쇄적인 태도 그리고 그것을 의식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일본 정부로 인해 가지고 이 현실과 목표 이상 간에 있어서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일종의 이민 딜레마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만 정말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내딜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